이 아이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집 며느리다. 소문난 절세 미인 언니들을 제치고 툭 튀어나온 앞니에 죽은 깨 투성이 막내딸을 선택한 시아버지.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못난 이를 부잣집 며느리로 선택한 것일까요?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녀의 겉모습 뒤엔 가문의 운명을 단숨에 뒤집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입춘이 지나고 늦은 봄날의 일입니다. 김진사 댁 안채에서는 향긋한 분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큰딸 금실과 둘째 은실은 꽃놀이 갈채비를 하느라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두 딸은 마을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지요. 금실은 맑은 이목구비의 꽃처럼 화사한 얼굴을 가진 우아한 미인이었고, 은실은 복사꽃 같은 뺨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총각들이 두 자매를 보면 넋을 놓고 쳐다보다 담벼락에 이마를 찍히 일쑤였지요. 멀리서도 혼담이 끊이질 않아 김진사 댁 대문 앞에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단장하며 킥킥대고 있었지요. 언니, 오늘 복숭아꽃 아래서 우리 자매가 서면 그림 같을 거야. 그럼 마을 총각들이 넋놓고 쳐다볼걸? 반면 앞마당에서는 셋째 복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겨우내 띄운 메주 덩어리들을 박박 씻고 있었습니다. 쿰쿰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지요. 언니들이 코를 막으며 복실을 비웃었습니다. 아유, 냄새, 예, 복실아. 우린 꽃 구경 간다. 넌 그 썩은 덩어리들이랑 잘 놀아봐라. 너랑 딱 어울린다. 복실은 앞니가 툭 튀어나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늘 웃는 상이었습니다. 죽은 깨 투성이 얼굴이지만 눈동자만은 샛별처럼 맑았지요. 김진사가 마당으로 나와 메주를 씻는 복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언니들을 향해 호통을 쳤지요. 너희는 동생이 고생하는데 돕지도 않고 멋만 부리냐? 그러고는 복실의 흙 묻은 손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너도 언니들 따라 꽃 구경 가거라. 복실이 해맑게 웃으며 메주에 핀 하얀 곰팡이를 애지중지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산에 핀 꽃은 금방 져요. 하지만 항아리 속 곰팡이 꽃은 1년 내내 우리 가족 배를 불려주잖아요. 저는 이 꽃이 더 좋습니다. 김진사는 속도 깊고 마음씨 고운 막내딸이 외모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걸 꺼린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실이 잘 씻은 메주를 햇볕에 말리며 두드려 보았습니다. 복실의 눈에는 메주 표면의 하얀 곰팡이가 폭신한 구름처럼 보였지요. 소금물에 메주가 들어가는 소리가 물고기가 노니는 듯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냐, 아주 잘 떴구나. 올해 장맛은 꿀맛이겠어. 복실은 혼자 중얼거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 댁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거상 윤대방이 며느리감을 보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지요. 김진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복실을 불렀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부엌에서 일이나 거들거라. 손님 접대는 네 언니들이 하마. 김진사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콧대 높은 윤대방이 우리 복실이의 진면목을 알아볼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괜히 아이 마음에 생채기만 낼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윤상단의 대행수 윤대방이 김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썹에 꼬장꼬장한 인상의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윤대방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무리하게 걸어온 탓에 기력이 쇠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금실과 은실을 인사시켰습니다. 두 딸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준비한 음료를 들고 나왔지요. 대행수 어른, 이 꿀물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저는 시원한 냉수를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식히십시오. 윤대방은 달디단 꿀물과 얼음처럼 찬 냉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찬물과 단물을 내오다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겉만 화려하구나. 이런 것들은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그때 부엌에서 복실이 나왔습니다. 복실은 윤대방이 흘리는 식은땀 냄새를 맡는 순간 회색빛 기운을 감지했지요. 허기와 탈진이 느껴졌습니다. 복실은 맹물 대신 소금을 탄 미지근한 숭늉을 조심스럽게 내왔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윤대방이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내 몸이 소금을 원하던 것을 어찌 알았느냐? 복실이 앞니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땀 냄새가 맹물 냄새 같아서요. 몸의 짠기가 다 빠져나가신 듯하여 소금을 탔습니다. 윤대방은 숭늉 한 모금에 담긴 깊은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복실의 거친 손마디와 야무진 눈빛을 보고 확신했지요.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다. 그 말에 김진사는 기뻐하기는커녕 펄쩍 뛰며 윤대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행수 어른, 내 딸이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지옥엽이오. 우리 아이를 부엌대기로 부려먹으려 하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보냅니다. 윤대방이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도 저 아이가 흙 속에 묻힌 옥으로 보이오. 귀하게 모셔갈 테니 허락해 주시오. 진심을 확인한 김진사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복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에 대한 고마움과 떠나보내야 하는 아비의 아쉬움이 교차했지요.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약조 부디 잊지 마시오. 윤대방이 복실을 며느리로 지목하자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실과 은실은 분을 못 이겨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저런 못난이가 선택받다니 저 영감님이 노망난 게 분명해. 우리보다 저 뻐드렁니를 택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복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냥 숭늉만 드렸는데요. 한편 윤대방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기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했지요. 아버지, 가문을 위한 뜻은 알겠습니다. 허나 저는 장사가 아닌 학문을 할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시와 풍류를 논할 수 있는 교수입니다. 그 여인은 제 짝이 아닙니다. 윤대방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늙은 가장의 고단함과 아들을 향한 연민이 서려 있었지요. 이 아비가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다. 내 눈을 한 번만 믿어다오. 윤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아이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있는 나무 같은 아이다. 내가 그를 읽을 때 저 아이는 세상을 읽어 너를 지킬 것이다. 기석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절박한 부성애를 느꼈습니다. 복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윤대방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꽃은 열흘이면 지지만 뿌리는 겨울을 버티고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혼례청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금실과 은실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대는 모습이 보였지요. 복실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유리 조각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으로 들려왔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지요. 저런 못생긴 게 거상댁 며느리라니. 윤대방 어른이 눈이 어두우셨나 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본 기석은 복실에 튀어나온 앞니와 죽은 깨 가득한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낭만적인 선비 기석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지요. 당황한 기석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기석의 망설임을 눈치챈 하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신랑이 놀라서 기절하겠네. 저런 뻐드렁니랑 입 맞추다 피 보겠어. 복실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표주박 잔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지요. 술이 찰랑거려 쏟아질 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자신의 넓은 소매로 복실에 떨리는 손과 술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기석은 비웃는 하객들을 향해 점잖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좌중이 기석의 기품에 눌려 조용해졌지요. 기석이 복실에게만 들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흘려도 좋으니 고개를 드시오. 우리는 부부입니다. 복실은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서려 있었지요. 기석의 도움으로 무사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복실은 독한 술맛 뒤에 숨겨진 기석의 단단한 나무 향기를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비록 사랑은 아닐지라도 연민과 의리가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복실에게 등을 돌린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맹자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나는 공부를 해야 하니 부인은 먼저 주무시오. 기석의 독서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고 뚝뚝 끊겼습니다. 같은 책장만 수십 번 넘기는 종이 소리가 거칠고 조급했지요. 복실은 이불 위에 얌전히 앉아 기석의 등에서 나는 냄새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복실의 귀에는 기석의 책 읽는 소리가 물기 없이 뻑뻑한 모래를 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방 안의 공기에서 타버린 심지 냄새와 함께 기석의 마르고 쓴 냄새가 느껴졌지요.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이었습니다. 복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글 읽는 소리가 턱턱 걸리는 것이 마치 체한 사람의 숨소리 같습니다. 억지로 삼키면 배탈이 납니다. 기석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이 글을 아시오? 복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은 모르오나 이치는 압니다. 책 속의 길이 막히시면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복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밥도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듯 공부도 쉬어가야 제맛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만 불을 끄시지요. 내일의 해는 내일 뜹니다. 속마음을 들킨 기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내의 비유가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책을 덮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석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고맙소. 부부의 첫 교감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이 복실을 불렀습니다. 평생 남편 윤대방의 기에 눌려 살아온 탓에 아들 기석만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어머니였지요. 남편이 며느리를 감싸고 도니 민씨 부인의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며느리의 기를 죽이겠다며 곳간 열쇠를 주지 않고 시어 빠진 김치와 묵은 나물 찌꺼기만 부엌에 던져주었지요. 어디 내년 솜씨나 보자. 재료 탓하면 쫓아낼 줄 알아라. 복실은 묵은 나물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쌀뜨물로 군내를 잡고 들기름으로 지져내어 맛을 살렸지요. 특히 복실은 평소 시어머니가 위장병을 앓아 속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화를 돕는 물을 갈아 넣은 맑은 묵국을 정성껏 끓였지요. 밥상이 들어오자 기석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 배만 채워 무엇하겠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낙방한 뒤로 기석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복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쌀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복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태풍을 견디고 뙤약볕에 살이 타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독한 것들입니다. 이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딘 약입니다. 드시고 버텨내십시오. 기석은 하찮게 여겼던 쌀 한 톨이 자신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맛보았지요. 국맛이 예사롭지 않구려. 기석이 처음으로 감탄했습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트집을 잡으려 국을 먹었다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에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흘겨보면서도 국그릇을 싹 비웠지요. 며칠 후 윤대방이 복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 장독대를 너에게 맡기마. 윤 상단의 장독대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늘어선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져 장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기석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반과 며느리가 어찌 그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복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맛이 살아야 집안이 삽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복실은 날마다 장독대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 상태를 살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지 곰팡이는 제대로 피었는지 꼼꼼히 확인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윤 상단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자랑인 간장을 사간 손님들이 되돌려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불평이 쏟아졌지요. 이게 무슨 간장이오? 쓴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소. 복실이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복실의 귀에는 장독대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복실은 문제의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독사가 혀를 무는 듯한 쓴맛이 퍼졌지요. 복실이 단언했습니다. 이건 자연이 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으름 덩굴즙을 몰래 섞었습니다. 으름 덩굴은 쓴맛을 내는 독초였습니다. 복실은 그 특유의 검은 기운을 감지했지요. 윤 대방이 노기를 띤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상단의 장독에 손을 댔단 말이냐? 복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밤에 잠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험하오. 내가 함께 가겠소. 복실이 고개를 저었지만 기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각오가 서 있었지요. 다음 날 낮에 복실은 뙤약볕 아래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복실은 한 항아리씩 정성껏 닦아냈지요. 상한 장을 골라내고 새로 소금물을 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석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가 복실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지요. 기석은 지나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사기 그릇에 우물물을 시원하게 담아서 마님께 전해드려라. 마님이 쓰러질까 걱정되니 꼭 드시라고 하거라. 하인이 물 한 그릇을 들고 장독대로 갔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복실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복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은근한 정이 물맛보다 더 달게 느껴졌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실은 장독대 근처 그늘에 숨어 잠복했습니다. 기석이 두루마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인, 혼자 두면 위험하오. 내가 곁을 지키겠소. 복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글 공부하셔야지요.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글보다 부인이 더 중요하오. 기석은 복실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밤 기운이 차가웠지만 기석의 온기가 전해져 왔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복실의 코끝에 낯선 향 냄새가 스쳤습니다. 고급 사향 냄새였습니다. 복실이 기석의 팔을 살짝 쥐며 신호를 보냈지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장독대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항아리 뚜껑을 열려는 순간 기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 병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기석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지요. 이놈, 네가 우리 상단의 장을 망친 것이냐? 촛불을 켜자 최행수의 신복임이 드러났습니다. 떨어진 병에서는 으름덩굴즙에 쓴 냄새가 진동했지요. 복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를 시아버님께
데려가야겠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복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단 안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신복을 윤대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윤대방이 호통을 쳤지요. 누가 시켰느냐? 어서 불어라. 하지만 신복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행수가 미리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 놓은 것이었지요. 결국 윤대방은 신복만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행수는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아가, 수고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상단이 큰 손해를 봤을 게야. 윤대방은 복실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기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범인을 잡아낸 아내의 담대함이 놀라웠지요. 자신이 알던 세상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에게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윤상단에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독대 사건으로 간장 판매가 끊기면서 상단은 파산 직전의 자금난에 처했습니다. 윤대방이 급히 상단 회의를 소집했지요. 남은 것은 가문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최행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행수 어른, 다가오는 단오 대목을 위해 남은 돈을 몽땅 털어 모씨와 비단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 회생할 길입니다. 상단의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화려한 옷감이 고수익 상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구석에 있던 복실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지금 비단을 사면 상단은 망합니다. 당장 이문이 적더라도 이 돈으로 전량 소금을 사야 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소금, 그깟 것을 팔아서 언제 돈을 버나? 멀쩡한 여름 장사를 망치려 드느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대방은 천천히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가,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복실은 다가올 대홍수를 확신하며 윤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화려한 비단은 물에 젖으면 걸레가 되지만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칠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를 믿고 소금을 사십시오. 그 말은 윤대방이 평생 지켜온 상도인 본질의 중요성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윤대방은 며느리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패기를 보았습니다. 내 며느리 말대로 하라. 오늘부터 상단의 모든 돈으로 소금을 산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없이 쨍쨍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뭄이 들겠구만. 올해 농사는 글렀어. 하지만 복실은 소금 창고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소금 가마니를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소금 가마니가 평소보다 묵직하고 끈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고 구석을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미떼가 하얗게 알을 물고 높은 기둥 위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금이 눅눅해지고 미물들이 높은 곳을 찾으니 이것은 땅 밑에 습기가 차올랐다는 증거다. 곧 하늘이 뚫릴 듯 비가 올 것이다. 복실은 호들갑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대비를 시작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인들이 잠든 사이 복실은 조용히 숯과 마른 짚을 창고로 날랐습니다. 눅눅해진 소금 가마니 사이사이에 숯을 끼워 넣어 습기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숯가마를 옮겼지요.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웬 고생이요? 기석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찾아온 것이지요. 복실은 젖은 소금을 기석의 손에 쥐어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만져보십시오. 날은 맑으나 소금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복실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개미들도 살기를 찾아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석은 아내의 논리 정연함과
미리 대비하는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기석은 겉옷을 벗고 숯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숯을 나르고 마른 짚을 깔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금 창고는 점점 더 뽀송뽀송해졌지요. 동틀 무렵 기석과 복실은 나란히 앉아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큰 비가 올까요? 복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늘이 곧 답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석의 코끝에 차가운 물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지요.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사흘 낮 사흘 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낮은 곳의 집들은 물에 잠기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눅눅한 습기에 저장해 둔 식재료들이 썩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이 습기를 먹어 녹아내려 귀해졌지요. 다른 상단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소금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 상단의 소금 창고는 달랐습니다. 윤 대방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소금이 뽀송뽀송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이 창고 바닥에 숯과 마른 짚을 깔아 습기를 조절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우리 상단을 살렸구나. 윤 대방은 감탄하며 복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상단의 소금은 다 녹아버렸고 오직 윤 상단만이 성한 소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행수가 눈을 반짝이며 윤 대방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행수 어른, 지금이 기회입니다. 값을 10배로 올려 팝시다. 하지만 복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복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 가격에 2할만 더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금을 사가는 분들에게는 묵은 장을 한 국자씩 덤으로 주십시오. 최행수가 발을 굴렀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단 말이오? 윤 대방이 최행수를 제지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하거라. 복실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윤 상단의 양심적인 가격과 덤으로 주는 장에 감동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윤 상단은 백성을 생각하는 진짜 상인이야. 장까지 덤으로 주다니 생명의 은인이구만. 기석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문도 엄청났지만 장부에 적힌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윤 상단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붓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튀어나온 앞니를 보이며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복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 순간 기석은 깨달았습니다. 복실이 공자맹자보다 더 위대한 실천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눅눅한 습기가 가득한 한여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두 여인이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지요. 바로 복실의 언니들 금실과 은실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금실의 남편은 복실의 장마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습기에 취약한 비단과 종이를 사재기 했지요. 창고에 물이 차서 물건은 모두 썩은 곤죽이 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집까지 뺏겼습니다. 은실의 남편은 노름에 빠져 살다가 난리통의 빚을 감당 못하고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거칠에만 중요시하던 허영심 가득한 부부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복실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실아, 우리 좀 재워다오. 하룻밤만. 금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실은 말없이 언니들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기석이 언니들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복실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 언니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야지요. 미우나 고우나 제 핏줄입니다. 금실과 은실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기석은 자신을 비웃던 처형들을 품어주는 아내의 태산 같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 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짜 밥은 없어. 복실이 수백 개의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언니들, 장독은 숨을 쉬어야 장맛이 살아. 비바람에 흙탕물이 튀어 숨구멍이 다 막혔어. 이 행주로 항아리에서 광이 날 때까지 닦아. 복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도 돼. 언니들은 할 수 없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장독을 닦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던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지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진흙을 벗겨내는 동안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비단옷은 썩어버렸지만 투박한 옹기는 닦을수록 빛이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틀렸다. 너의 말이 맞았어. 은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었구나. 언니들은 장독의 때를 벗기며 자신들의 마음에 낀 허영과 오만도 함께 닦아냈습니다. 해질 무렵 반짝이는 장독대 옆에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실이 언니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자매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기석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실이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기석이 복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평소엔 참아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지요. 나는 과거에 떨어진 못난 놈이오. 복실이 기석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못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주도 썩어야 장이 되듯 서방님의 아픔도 깊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기석이 복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지요. 부인, 나는 그대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소. 기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부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오. 내게는 부인이 양귀비보다 곱소. 복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석이 복실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실도 기석의 품에 안겼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기석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과거 낙방의 아픔,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반려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복실은 남편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문풍지에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윤상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씨 부인이 고열에 시달리며 덜컥 쓰러진 것입니다. 하인들은 전염이 무서워 도망쳤지만 복실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몸에서 붉은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복실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기석이 방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부인, 전염될 수 있소. 복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살려야 합니다. 복실은 밤낮 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와 기운을 돋우는 노란빛 식재료를 배합해 약선죽을 끓였습니다. 복실의 타고난 감각이 약재를 고르는데 빛을 발했지요. 복실은 한 숟가락씩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일어나셔서 저 구박하셔야지요. 어머니 잔소리 없으니 심심합니다. 복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민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자신을 닦아주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튀어나온 앞니가 있는 그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관세음보살처럼 보였지요. 민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복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씨 부인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주머니를 꺼내 복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굶주린 백성들 밥을 먹여야. 그게 내 마음이니까. 진정한 고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기석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후 윤상단 앞마당에 구휼 소식이 퍼졌습니다. 기석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인이 끓이면 내가 퍼 나르리다. 부부가 합심하여 역병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단 앞마당에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역병과 굶주림에 지친 빈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의 행렬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복실은 기운을 돋우는 좁쌀과 열을 내리는 약초를 배합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병도 낫게 하고 배도 부르게 한답니다. 한 그릇씩 드십시오.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배식줄이 점점 밀려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그때 기석이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인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선비 체면에 어찌 국자를 드십니까? 기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하인의 손에서 국자를 뺏어 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불 앞에서 땀 흘리는데 지아비가 어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기석은 가마솥에서 죽을 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뻘뻘 흘렀지만 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기석과 호흡을 맞췄지요. 복실이 기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기석은 복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열등감이나 어색함이 없었지요. 죽을 받아든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약손 마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국자 선비님이 직접 죽을 퍼주시다니. 저분들은 진짜 어진 분들이야.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줄을 쓰는 복실을 약손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직접 국자를 든 기석은 국자 선비라 불렸지요. 기석은 자신이 고고한 학자가 아닌 백성의 배를 불리는 국자 선비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복실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드디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소. 복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쓸모 있는 분이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부부는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마당에는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약손 마님과 국자 선비의 이름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구휼이 끝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윤 대방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오랜 세월 상단을 이끌어온 그가 지쳐 쓰러진 것이지요. 바로 그때 최행수가 움직였습니다. 관아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윤 상단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훔치고 썩은 재료를 썼다는 누명이었지요. 관군들이 윤 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단은 문을 닫고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실과 은실이 사색이 되어 복실에게 달려왔습니다. 예, 복실아. 저 관군들이 가져간 장부 말이다. 금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최행수 신복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바꿔치기 하는 걸 우리가 봤어.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에게서 비싼 사약 냄새가 났어. 그리고 들고 있던 종이가 최고급 당지였어. 그 비싼 종이는 우리 상단에서 쓰는 게 아니야. 복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들 확실해. 확실해. 우리가 비단 장사할 때 귀한 물건은 귀신같이 알아봤잖아. 다음 날 관아 마당에 복실과 기석이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상단의 장부냐? 복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장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또, 이 장부는 가짜입니다. 복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상단은 묵은 먹을 쓰는데 이 장부에서는 방금 간 먹의 비린내가 납니다. 무엇보다 종이 사이에서 최행수가 즐겨 쓰는 사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또가 주저했습니다. 그때 기석이 나섰습니다. 사또, 먹이 종이에 스며든 깊이를 보면 이것이 10년치 기록인지 어젯밤 급조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석이 붓을 들어 장부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이 장부에는 우리 상단이 거래하지 않는 물품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최행수의 재산, 은닉 정황도 있습니다. 복실이 감각으로 찾아낸 실마리를 기석이 차근차근 따져서 확실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물에 담그라고 명했습니다. 급하게 쓴 먹물이 번져 나왔지요. 이것은 조작된 장부로다. 최행수는 파직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복실이 언니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금실과 은실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자매는 처음으로 뜨거운 정을 느꼈습니다. 최행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상단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윤대방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탕약 냄새가 가득했고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윤대방은 자신의 임종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족들을 부르라 명했습니다. 복실과 기서 그리고 민씨 부인이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윤대방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서 낡은 대나무 통을 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태가 다른 수정 안경과 곳간 열쇠가 나왔습니다. 평생 장부를 검수할 때 썼던 물건들이었지요. 윤대방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복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가운 수정 안경을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나는 평생 이 수정알을 통해 수만 개의 거짓을 걸러냈다. 윤대방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허나 내 육신의 눈은 이제 흐려졌고 너는 이것 없이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지 않느냐.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안경은 이제 쓸모가 없으나 내가 내 눈이 되어주었다는 증표로 주마. 이제부터 윤상단의 눈은 너다. 대행수는 김복실, 바로 너다. 윤대방은 아들 기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붓을 건넸지요. 나는 장사치라 이익을 좇았으나 너는 이 붓으로 사람의 도리를 세우거라. 윤대방이 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의 아내를 부끄러워 말고 며느리가 만든 든든한 배 위에서 너는 맘껏 학문의 돛을 펼쳐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기석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석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복실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상단의 일원으로서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지요. 기석이 복실을 상단의 주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굳건히 섰습니다. 모두 들으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윤상단의 주인은 내 부인 김복실 대행수이다. 그 누구도 대행수의 영을 거역지 말라. 윤대방은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안도하는 미소와 함께 그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통곡 소리 대신 꾹 참은 눈물과 비장한 다짐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실이 쥔 수정 안경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윤대방의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민씨 부인은 남편을 보낸 후 병석에 누웠습니다. 아들의 과거 급제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지요. 기석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복실이 기석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석이 복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이만큼 왔소. 최선을 다하겠소.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시제는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근본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공자왈 맹자왈하며 어려운 경전을 인용하기 바빴습니다. 기석은 먹을 갈며 복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독대에서 부엌에서 구휼 현장에서 아내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기석은 붓을 들어 장 담그는 이치를 정치에 빗대어서 내려갔습니다. 나란 일은 매주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곰팡이는 과감히 닦아내고 소금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하며 무엇보다 백성이 굶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석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신의 아내 김 씨의 부엌에서 배운 것입니다. 임금이 답안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책상 물림의 헛소리가 아니라 삶이 녹아있는 명문이로다. 기석은 장원급제로 뽑혔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한 기석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기석은 곧장 안채로 달려갔지요. 민씨 부인이 병상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어머니와 복실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민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사화를 만졌습니다. 기석이 복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어사화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피운 꽃이요. 민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 말을 남기고 민씨 부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이겨낸 후 삶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윤 상단은 복실의 지휘 아래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석은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승승장구했지요. 무엇보다 기석과 복실의 사랑이 깊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석을 닮아 학문을 좋아하는 듬직한 첫째 아들과 복실을 닮아 셈이 빠르고 야무진 둘째 딸이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기석이 퇴골하여 돌아오면 아들은 글 읽는 소리로, 딸은 주판 소리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복실과 기석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윤 상단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윤 상단의 안채였습니다. 마당에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백발이 성성한 기석과 복실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기석을 닮아 대쪽 같은 성품의 관료가 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둘째 딸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복실을 닮아 셈이 빠르고 배포가 큰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윤 상단을 이끌고 있었지요. 기석이 자식들을 흐뭇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하나는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으니 부인과 내가 지은 농사 중에 가장 큰 풍년이구려. 자식들이 물러가고 기석은 복실을 위해 직접 찬빗으로 머리를 빗겨주고 동백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복실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 내 얼굴 좀 보소.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이 툭 튀어나온 앞니는 늙어서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 참으로 볼품없는 할망구지요. 기석이 빗질을 멈추고 거울 속 복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복실의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지요. 임자,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요. 기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 앞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문으로 보이오. 복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문이라니요. 기석이 복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문이 활짝 열려보기 들어왔고 그 사이로 당신의 지혜가 나와 우리 집안을 살리지 않았소. 기석이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시오. 다 당신 덕분에 밥 굶지 않고 피어난 꽃들이오. 내겐 당신이 우리 가문을 지켜준 진주요. 복실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감도 참. 복실이 활짝 웃자 햇살의 앞니가 반짝였습니다.
기석이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노부부의 모습이 따스한 햇살 속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들이 뛰어놀고 든든하게 서 있는 아들과 딸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윤상단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꽃은 화려하나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장맛은 투박하나 100년을 이어갑니다. 겉모습은 세월에 닳아 없어지지만 고운 마음이 지은 농사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을 복실과 기석의 삶이 증명해 보인 것이지요. 복실이와 기석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은 꽃같이 예쁜 얼굴만 찾았지만 시아버지 윤대방은 달랐습니다. 복실이의 거친 손마디에서 성실함을, 소금 탄 숭늉에서 따뜻한 마음을 읽어냈지요. 우리도 살면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실이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그 진가를 알아봐 주는 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름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